오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왕좌를 둘러싼 두 거인의 대결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구도죠? 한쪽은 기준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가 알펜글로우라는 정말 압도적인 신기술로 수성에 나섰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하이퍼리퀴드라는 정말 무서운 신예가 파격적인 경제 모델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맞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상을 노리고 있죠. 이 기술과 돈의 전쟁이 과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오늘 그 중심부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면 디지털 금이다, 가치를 저장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였잖아요. 맞아요. 내러티브가 굉장히 단순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 이 실질적 효용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드디어 유년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 성숙기요? 네, 과거에는 그저 신기하고 새로운 자산, 일종의 상품, 그러니까 커머디티처럼 여겨졌다면요. 네네. 이제는 월가의 아주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조차 이걸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인프라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프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L1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거리 실시간에 가까운 초고속 결제망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처럼요. 아하. 실제로 돈을 벌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자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믿음만으로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산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완전히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겠네요. 당연하죠. 예전처럼 이 코인 좋아 보인다, 백서가 그럴듯하다 이런 식의 막연한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졌어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거시경제라 산업 트렌드 같은 큰 그림을 보는 하향식 분석이고요. 탑다운 방식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별 프로젝트의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상향식 분석입니다. 바텀업 방식? 이 두 가지를 아주 능숙하게 결합해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L1 같은 인프라 자산하고 디파이 같은 애플리케이션 토큰의 가치를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혼용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L1 인프라와 디파이 앱을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솔라나 같은 L1 인프라는 고속도로를 까는 사업과 같아요. 고속도로요? 네. 이 고속도로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다니느냐, 즉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통행량이 많아야죠. 그리고 그 차들이 내는 톨게이트비, 즉 가스비 수액이 얼마나 꾸준히 늘어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하. 그래서 다른 고속도로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L1들과 비교하는 상대 가치 평가가 아주 중요해져요. 그렇군요. 그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요? 디파이 앱은 그 고속도로 옆에 지어진 초대형 백화점이나 줄 서서 먹는 맛집과 같아요. 네네. 이 가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실제 손님들이 와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즉 수익을 봐야 하고요. 그렇죠. 매출이 중요하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월세나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즉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번 돈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지 수익 배분 모델을 분석해야 하죠. 듣고 보니 정말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하고 거의 똑같네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 그러니까 DCF 모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와.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아는 사람만 알던 그런 고급 정보나 내부자 정보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듣고 보니 이 시장의 그 엄청난 변동성, 그 광적인 상승과 하락의 원인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을 바탕으로 샘 앤드류스가 분석한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재규성, 외삽,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이 세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움직이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 재규성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재규성은 현실과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현실과 인식의 피드백 루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토큰 가격이 막 오르면요. 달러로 표시되는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도 당연히 같이 오르겠죠? 네, SOL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이걸 본 투자자들은 와, 솔라나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토큰 가격이 올라서 수치가 부풀려진 건데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이 다시 사자 주문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네요. 네, 완벽한 착시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뭔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토니마키, 외삽, 엑스트라폴레이션의 역할입니다. 외삽이요?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추세 추종 평행이라고도 하죠. 방금 본 그 수수료 수익 급증이라는 단기적인 현상을 보고 이 성장세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낙관론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만 그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 레버리지가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습니다. 레버리지. 네,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고배율 선물 거래가 여기에 더해지면 가격은 펀더멘털이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빚, 즉 레버리지를 만나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거품을 만드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정말 작은 바늘 하나만 찔러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지극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스틴 본스라는 분석가가 솔라나를 비트코인 3.0이라고 부르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의 설계를 모래 위의 성이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게 흥미로웠어요. 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시장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보안 아니었나요? 모래 위의 성이라니 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의 비판은 비트코인이 가진 두 가지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아는 확장성 문제예요. 네, 블록 크기가 작아서 느리다는 거요. 네, 블록 크기 제한 때문에 결제 수단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기엔 실패했다는 거고요. 둘째가 바로 그 모래 위의 성 발언의 핵심입니다. 그게 뭔가요? 비트코인의 보안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비트코인의 보안은 채굴자들에게 주는 블록 보상, 즉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다들 채굴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감기마다 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맞아요. 그 보상이 언젠가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채굴자들은 오로지 거래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만약 그 수수료 수입이 채굴에 드는 막대한 전기세와 장비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커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자들이 떠나겠죠. 그렇죠.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네트워크 보안이 약해질 겁니다. 본지의 주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언젠가는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얻는 이익이, 예를 들어 이중집을 공격으로 얻는 이익이 공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바로 그때 비트코인의 철옹성 같던 보안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죠. 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그럼 본질은 솔라나가 어떤 점에서 이런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한 비트코인 3.0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더 높은 탈중앙성이에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비트코인이 가장 탈중앙화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거대 채굴풀, 예를 들어 두세 개의 채굴풀이 전체 해시파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1% 공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검증인들의 지분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나카모토 계수라는 지표로는 솔라나가 실질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 높은 확장성이고요. 세 번째는 무한한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프로그래밍 가능성이요. 이게 개발자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뭐든 만들 수 있는 만능 점토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기술적으로는 튜링 완전한 스마트 계약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튜링 완전? 네,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별다른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 2라는 별도의 층을 계속 덧대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본즈는 이더리움의 이런 방식이 결국 사용자 경험을 조각내고 또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레이어 2에 종속될 위험, 즉 기업적 포섭의 위험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탈중앙화라는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솔라나는 모든 것을 단일 상태, 단일 레이어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통합적이고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렇군요. 솔라나의 기술적 진화,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게 솔라나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죠. 목표가 트랜잭션 최종 확정 시간을 현재 약 12.8초에서 100에서 150밀리초로 단축하는 것이라고요. 네. 잠시만요. 150밀리초면 제가 알기로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속도가 한 300밀리초 정도라고 하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거래가 2번은 끝나버리는 속도네요. 이건 거의. 현실 세계의 속도인데요. 네, 거의 100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죠.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 드디어 구글 검색이나 나스닥 주식 거래 시스템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와 성능 면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과 같아요. 와... 1초에 수천 번씩 거래하는 고빈도 매매, HFT나 실시간 국제 송금 같은 정말 극한의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이제 중앙 서버 없이 온체인에서 완벽하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이 가능한 건가요? 보터와 로터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알펜글로우 아키텍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먼저 보터는 투표 엔진이에요. 투표 엔진? 네,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 방식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찬성합니다라고 외치는 걸 서기가 한 명 한 명 회의록에 받아 적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회의록, 즉 블록체인 장부만 불필요하게 두꺼워지고 아주 비효율적이었죠. 보터는 이걸 각자 조용히 찬성 투표용지에 서명해서 내면 대표 한 명이 그 서명을 싹 모아서 전원 찬성했습니다 라는 결과만 회의록에 딱 한 줄 적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와,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네, BLS 서명 집계라는 암호 기술 덕분에 가능한데요. 이걸 통해서 검증인들의 데이터 처리 부담과 무엇보다 하드웨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록 비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로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로터는 데이터 전파 레이어, 즉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에 대한 혁신입니다.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 네, 기존의 터빈 방식은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전화기 게임, 이나 릴레이 경주 같았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군요. 네, 여러 단계를 거치니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었죠. 로터는 이걸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모두 들으세요 라고 외치면 모든 검증인이 동시에 직접 듣는 단일 홉, 싱글 홉 릴레이 구조로 개선한 겁니다.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 효율을 20% 이상 높이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술이죠. 성능뿐만 아니라 보안 모델도 엄청나게 강화되었다고요. 20+20 복원력 모델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20-20. 이게 무슨 뜻이죠? 잠시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0%의 노드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동시에 또 다른 20%의 노드가 인터넷이 끊겨서 아예 꺼져버린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도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이건 보통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의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준의 보안 설계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전통적인 비잔틴 장애 허용, 즉 BFT 모델은 보통 전체 노드의 33% 정도가 악의적이거나 고장나도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 3분의 1이요. 그런데 20+20 모델은 그보다 훨씬 가혹한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겁니다. 40%의 노드가 작동 불능인 상태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검증인의 20%가 담합해서 시스템을 공격하고 동시에 다른 20%가 정전이나 인터넷 장애로 오프라인이 되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의 안전성인 세이프티와 활성성인 라이브네스를 모두 보장하도록 설계된 거죠. 이건 솔라나 개발진의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솔라나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엔진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동안 하이퍼리퀴드라는 정말 무서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네, 시장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죠. 이들은 아예 자체 L1 체인 위에서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의 AMM 방식이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 CX에서나 쓰던 중앙 리밋 오더북 CLOB를 구현했다고요? 네, AMM 방식에 갖는 실내피지나 비영구적 손실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사용자들에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동일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덜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였죠. 그걸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게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하이퍼코어라는 자체 체인 위에서 초당 20만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고 0.2초에 하는 경이적인 최종 확정성을 달성했습니다. 0.2초요? 알펜글로 목표치보다도 더 빠른데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목표를 이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이퍼리퀴드의 진짜 파괴력은 이 기술이 아니라 토크노믹스, 즉 경제 모델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하이퍼 리퀴드 열풍의 핵심입니다. 프로토콜 수익의 97%를 토큰제 매수에 사용한다니 이건 거의 회사가 벌은 족족 우리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어시스턴스 펀드라고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프로토콜의 성장을 토큰 가치에 거의 1대1로 직접 연결시켜버려요. 1대1로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만 약 7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토큰 재매수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조 원이요? 네. 이건 유통되는 토큰의 상당수를 시장에서 계속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소감이 엄청나게 하는 거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게다가 초기 투자자인 VC 물량이 전혀 없는 공정한 분배 방식과 결합되면서 사용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은 진짜 우리 것이라는 강력한 소속감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굉장히 영리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과 영리한 경제 모델이 경쟁하는 와중에도 자료에서는 2025년 10월에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끔찍한 사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죠. 기술만으로는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였죠? 모든 것의 시작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대중국 100% 관세 부과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충격이었습니다. 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터진 거네요. 네. 근데 하필 그 최악의 타이밍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기술적인 결함이 생겼다고요. 네, 정말 불운한 우연이었죠. 바이낸스의 청산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가 오히려 해이를 키운 셈이네요.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장의 거래량이 가장 적은 유동성이 메마른 시간대인 미국 동부 시간 기준 금요일 오후 5시에 터졌습니다. 와, 정말 최악의 조건이 다 갖춰졌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유동성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연쇄 강제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연쇄 청산. 네, 단 몇 시간 만에 시장 전체에서 약 25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포지션이 청산당했어요. 30조 원이요? 단 몇 시간 만에? 네, 솔라나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 지수는
불과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앞서 이야기했던 가격 하락이 청산을 부르고 그 청산이 다시 추가 하락을 부르는 재규적 하락 루프가 현실에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모두의 눈앞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레버리지 ETF 같은 금융상품들이 이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하락으로 폭락하자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담보 부족, 마진콜을 우려해 주식을 강제로 팔았고 이게 또 주가 하락을 부추겼죠. 레버리지 ETF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가 전통 금융 시장으로까지 번진 거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금융화가 가진 양날의 검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죠. 그 끔찍했던 시장 붕괴는 결국 시스템의 견고함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 같네요. 네, 아주 비싼 교훈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솔라나로 돌아오면 탈중앙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앞서 저스틴 본즈는 솔라나가 비트코인보다 더 탈중앙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비판의 핵심은 솔라나의 활성 검증인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수가 줄고 있다고요? 네, 2023년에 2,500개에 달했던 검증인 수가 2025년에는 900개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네트워크 보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아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검증인 수는 왜 줄어드는 건가요? 돈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요? 네, 솔라나 검증인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고사양의 서버와 막대한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이 드는데 이게 소규모 운영자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자본만 살아남게 되고 네트워크가 소수에게 중앙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솔라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이대로라면 앞서 말한 이더리움의 기업적 포섭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여기서 다시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브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아, 알펜글로우가 여기서도 역할을 하는군요. 네, 아까 보토 기술이 투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회의록 비유요. 그게 투표 트랜잭션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주면서 검증인들의 운영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수익성이 개선되겠네요. 맞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 더 많은 소규모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Validator Admission Tickets, 줄여서 VAT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검증인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라나의 알펜글로우와 하이퍼리퀴드의 성장은 온처인 나스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도전자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적 성능은 전통 금융시장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죠? 경쟁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오고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전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하이퍼리퀴드는 수익의 97% 재매수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금융적 인센티브를 무기로 사용자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반면 솔라나는 알펜글로우와 또 다른 클라이언트인 파이어댄서라는 이준 엔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궁극의 결제 레이어가 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크라켄 거래소가 엑스스톡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토큰화해서 솔라나 위에서 거래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 원대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알펜글로우와 하이퍼리퀴드라는 이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기술적 진보는 정말 눈부시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눈부신 기술 발전이라도 시장의 탐욕과 레버리지가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도 얻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속도가 가장 빠른 체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체인이 승자가 될까요? 2025년 10월과 같은 거시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복원력을 갖추고 또 프로토콜이 만들어낸 가치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프로젝트가 결국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저희 투자자들은 재귀적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환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기술의 본질과 경제 모델의 건전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이제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의 기반 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온체인 나스닥 위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지적 재산권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 가능한 토큰이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토큰화 된다면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리스크가 생겨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